마지막으로 그러면 민주주의의 약점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익 집단의 대규모 집단 유린입니다. 이것을 우중이라 그러는데요. 대중의 어리석음. 대중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비재합니다. 선거운동이란 것은 소수 특별 이익 집단이 대다수 유권자를 설득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소집단은 집중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분산된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에 항상 소집단이 선거운동을 하기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소집단이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사례로 설탕에 대한 관세 부과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콜라가 설탕이 안 들어가고 옥수수 시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콜라 맛이 외국 거랑 맛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콜라가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옥수수가 많이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수수 당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관세를 높이 부과합니다. 설탕은 비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콜라 한 캔당 5센트 정도가 비쌉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옥수수 당이 비싸졌으니까. 그런데 대다수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옥수수 농장 기업들은 정부의 로비를 선거 때마다 해서 자기네 이익을 딱 챙긴 거죠. 그러니까 대중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총기협회나 뭐 미국의 교원노조나 모든 단체들은 이런 소수 집단이면서 대중을 유린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을 유린하는 이 시스템,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점의 하나다. 이렇게 로렌스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실자본주의입니다. 자본가들이 이제 이익되는 데 붙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특별 이익을 위한 자금을 점점 투자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재벌 기업들이 정실 권력과 손을 잡다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정부에 의지하는 자본가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뭐 설탕에 관세를 부과하다든지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무역이나 자유시장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코토라 있을 때도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설탕 관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설탕 관세가 3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탕을 하나도 생산을 안 합니다. 100% 수입하는데 그 설탕은 원자재거든요. 그럼 모든 원자재는 관세가 0%인데 설탕에만 30% 붙입니다. 그럼 설탕 생산업체는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삼양사하고 제일자동뿐이 없습니다. 두 개가 로비하는 거죠. 그 30%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빵업체들은 다 비싼 설탕을 사서 먹으니까 빵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내가 설탕만큼 공짜로 땅찍기 헤엄치기 없는 산업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설탕 재련 기기에 하나 갖다 놓으면 100년을 씁니다. 이거는 AI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탕수수 넣고선 돌리면 설탕 돼서 나오는 건데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설탕 계속 생산해서 돈 벌어먹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정실자본주의에 익숙한 기업들은 전리품 나눔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깡깡할 땐다 돈 줘버리는 겁니다. 노조에 줘버려요. 친환 환경 문제 자꾸만 한다? 환경단체 돈 팍팍 줘버립니다. 복지산업, 복지? 뭐 직원들 저 복지? 그거 다 줘버려요. 줍니다. 그걸 나누고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30%만 유지시키면 돈이 뭐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래서 정실 자본주의에 빠진 자유시장 경제는 큰 정부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점은 가격제도입니다. 가격이 있어야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생산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확립되고, 가격이 정해지면 교환 비율이 결정되고, 그러면 재화와 용역의 상대적 희소성이 결정되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경제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미제스는, 오스리 학파의 미국 경제학자는 경제적 계산이 없다면 인간의 의식은 혼란하다. 교환이 없다면 경제적 활동은 없다. 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유로우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마저도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가격을 정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격은 경제적 능률의 인센티브라는 사례는 주유소의 차량 행렬 사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 상승을 통제를 했습니다. 1갤론당 2불 하던 것이 3불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2불로 묶어버린 겁니다. 2불에서 못 받아 했더니 주유소마다 줄이 막 2km, 4km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가격 상승만 허용하면 해결된다. 시장 가격은 경제적 능률성을 보장하는 인센티브 생산의 유일한 통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올리게 했으면 뭐 급한 사람 비싼 돈 주고 쓰고 이러는 건데,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줄을 쓴 거죠.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도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통제가 원인이었죠. 그때 외환이 우리가 한 500억 불 정도 있었을 때 이제 환율이 1불당 900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달러로 사버렸죠. 그러자 이제 달러가 200억 불 떨어졌다가 이제 거의 100불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IMF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첫 번째 한 행동이 환율 자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1불당 900원 하던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외환이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800원씩 주고 달러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익 구조는 경제행위 지속평가 효과적 감시 제도고요. 수익 배상을 하는 방법은 가정, 기업과 대중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성공, 실패, 이것이 가늠할 수 없는 이유는 가격이었기 때문이죠. 회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센티브 보상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재훈련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노동에 투입한 인구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한 노동 생산성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참고로 석유, 천연가스, 금, 다이아 등 세계 제1의 천연자원 부국입니다. 그런데도 경제 생산이 낮은 이유는 바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되면 인적 자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갖고 사람들의 능력을 점점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 경제가 평화를 증진시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데요. 교육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합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반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내가 물건을 사오면 내가 5% 이익이 남는다, 10% 이익이 남는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적이 아닌 거죠. 동반자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교육 조건 제정에 참여해야 되고, 결국은 교환을 통해서 생활 수준 향상, 삶에 대한 소중함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는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주의 무역 성향 국가는 전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무역 장벽을 제거한 국가 간의 갈등이 70%가 감소하는 거죠. 이것은 패트릭 맥도널드 교수가 조사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는 자산 활동을 증저시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활동을 해야지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는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이 기부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난은 자산의 경제력 아니라, 자산의 장벽이 아니라 복지의 장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선을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그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게임 중에 최후 통첩 게임이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은 뭐냐면, 제가 이분한테 100불을 줍니다. 100불을 주면서 나누어 먹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돈은 당신 겁니다. A라는 사람한테 내가 100불을 주면서 길에서 누군가 당신한테 당신 돈 있어? 나랑 놀아 먹읍시다 해서 둘이서 타협을 해서 놀아 먹기만 하면 그 돈은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불을 보고 만족을 하면 90불은 당신 거. 저 사람이 20불을 주고 만족하면 80불은 네 거.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몰래 지나가는 사람을 또 꼬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불을 줬거든요. 근데 당신이 돈을 달래면 줄 겁니다. 근데 둘이서 타협을 하게 되면 둘이 사이좋게 놀아먹으십시오. 그런데 타협을 못하면 그건 끝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90원 먹고 10원 먹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러워서 안 먹는 거죠. 근데 50 먹고 50 먹은 사람은 100% 다 놀아 먹었습니다. 60대 40은 확률이 좀 줄어들고 70대 30은 엄청 줄어들고, 근데 90대 10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원을 받는 사람도 10불을 받는 사람도 이익이지만 안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 시장이란 것은 둘이서 사이좋게 50대 50 놀아먹는 사회로 가게끔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공평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공평한 게 아니라 시장에 맡기면 공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기심보다는 공정심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은 경제의 해답이다. 아까 공유주의 비극을 얘기를 했는데 16세기 여기서 처음 사례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공동소유 방목지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도 소를 먹이는, 양들의 먹이는 땅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공동 방목지 큰 걸 정부에 줬습니다. 여기서 사이좋게 놀아 먹어라. 그래서 다수의 공동소유 방목지를 줬더니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왜 불모지로 변했냐면, 소유가 없으면 보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뜯어먹어버리고선 아무도 목초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 관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회주의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의 자유를 조금만 포기하면 모든 걸 줄게.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료, 복지,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등 끊임없는 추파를 던집니다.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은 계속 생기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정부의 대통령을 지냈던 에르하르트가 이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흔히 사회주의 학자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말할 때 사회주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르하르트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르하르트가 주장하는 것은 마샬 플랜의 원전은 독일 정부 수입의 5%에 불과했다. 미국은 계속 마샬 플랜에 의해서 독일이 경제 부흥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정부 수입의 5%에 불과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합군의 가격 통제와 배급제를 중단시킨 사람이 에르하르트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가격 통제와 배급제를 받으면 먹고 살기는 편하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 주도권 아래 경쟁을 통한 번영을 추구했다. 그래서 에르하르트 정부의 모토가 Prosperity through Competition입니다. 그랬더니 라인강의 기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통해서 개인 경제 자유도를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이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세금이 제일 낮습니다. 에르하르트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국가의 경제 개입 정책 이후에 과도한 통화 공급과 하이퍼 인플레로 나치 집단주의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만 개입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시장에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저 영국의 보로마켓도 이렇게 가격표가 다 붙어 있죠. 중동의 바자, 이집트의 바자에도 전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이 없으면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의 기능에 의한 합리적인 자원 배분,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계획은 국가가 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로렌스 리드가 우리나라에는 온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북한 공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사회주가를 다 자료를 토대로 다 이제 고증을 한 거죠. 거의 학자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는 절차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훔쳐야 되니까. 인간의 본성을 훔치는 방법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려했던 거는 다 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 경제가 아닌 한 결국은 다 몰락기를 갔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이 사람이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요. 모든 그 근대에 와서 개혁주의자들은 100%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장자크 루소인데요. 장자크 루소는 사회 계약론 이런 거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 루이 16세의 부인을 이제 그때는 절대 왕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대중과 절대 권력자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계층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거죠. 왕이란 놈과 왕비는 저렇게 우리랑 동떨어진 세상을 하고 있다. 계층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만든 대표적인 말이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시민들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했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라고 했다고 퍼뜨립니다. 그게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주의 계획자들은 계층 간 갈등, 질투심을 유발시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존경하는 그 근대 개혁가의 아버지인 루소도 그랬는데 단순한 정치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더한 방법을 쓰는 거죠.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야, 너 사실 뭐 네가 돈 많이 번 게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받은 돈 갖고 그냥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죄의식을 약간 갖는 거죠. 삶은 거기다가 교회나 또 성당 가면 또 신부들이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해석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너네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재밌습니다.